오늘 강의가 신문화 운동의 핵심 인사, 후수와 전두수. 후수는 백화문학 운동과 철학과 문학 방면에 기여를 한 것을 살펴보고, 전두수는 문학, 의식 방면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혁명의 대상이 전통이에요. 전통, 육아 전통. 이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후수, 전두수,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루신이에요. 루신. 우리말로는 노신이라고 그러죠. 루신인데, 이 루신, 이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사 시기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됐어요. 그리고 상당수는 어때요? 이름을 남기고, 그 당시에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중국의 현대를 좌우한 사람이 공산당의 핵심 인사인 모태똥이라 한다면, 중국 현대사회에서 특히 오사 계몽운동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그 방향을 결정지은 사람이 후수, 전두수, 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수와 전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음 주 9강 때 누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후수와 백화문학, 자유주의 이렇게 있는데, 후수의 생애와 백화문학 운동과 철학과 문학의 기여, 그다음에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미국의 실용주의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훈고학을 발전시켜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또 연구를 해요. 그분의 정치적인 입장, 이분은 미국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유주의의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러면 후수의 이 생애를 보면, 후수가 젊었을 때 모습은 저기 차츰 사진이 나왔죠. 어린 시절의 모습, 미국 유학 갈 때 모습인데, 그 다음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북경대 교수로 있을 때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많이 먹어서 중국의 요직에 있을 때 모습 등등. 후수는 안후이 사람이에요. 안후이. 지금은 상해로 포함됐지만 그 당시에는 강소성, 원적이 이제 안후이고, 이분이 살고 출생한 곳은 강소성의 천소현이에요. 천소현. 첸샤오시엔이라고 그러는데 1891년에 태어났고, 이 아버지가 대만에 가서 또 관리로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상해에서 자라고 대만에서도 살기도 했고, 어렸을 때. 그러다 대만을 일본한테 넘겨주고 나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9살 때부터 수호전이나 홍루몽이나 등등 소설을 읽었어요. 그 당시 소설.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닐 때 상해에 있던 매개학당, 징충학당, 그 다음에 중국공학,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 매개 중국 신공학. 그게 이제 중국 학교는 언제부터 세워지냐면 1906년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교육부가 생기고, 중국 정부에서 세운 학교가 1906년도부터 생겨져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학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죠. 근데 여기서 제일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영어를 배우는데 누구한테 영어를 배우냐면 송자수라는 이 중국계 선교사예요. 이분한테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영어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됐던 분이에요. 그 유학을 가기 전에 그 천연론, 혁슬리의 천연론하고 양치자오의 신민서를 읽고 자기의 안목을 넓혔어요. 그래서 미국을 유학을 가가지고는 처음에는 코넬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가가지고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논문을 쓰기를 뭘 썼냐면 선진 명학사.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논문을 써가지고 중국의 고대 그 고대 지역사회의 철학자들을 연구해가지고 써서 논문을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중국으로 이제 북경대 교수로 들어와. 근데 이제 북경대 교수로 들어올 때 누가 초청을 하냐면 그 문학과에 있었던 이제 전두수도 있고 차유엔 베이가 교수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스카우트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묘하게 다 상해 일대 사람들이에요. 중국에서 지식인들, 그다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을 바꾸고자 노력했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의 다 상해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19년도에 그 논문을 번역을 중국어로 영어로 썼는데 그걸 번역을 중국어로 해가지고 중국 철학사 대강이라는 이 책을 중국어로 이제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승인 존 두이, 이분이 이제 여러분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존 두이의 실험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이 존 두이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나중에 국고정리 사업, 그러니까 고문에 하나씩 어떤 게 틀린 거 있느냐, 옳은 거 있느냐, 그걸 따지는 일을 훈고학이라고 앞에서 나왔는데 그걸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분이 정치적인 입장은 뭐냐면 호인 정부론,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호인, 착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나라가 발전하고 희망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인 정부가 언제 한번 딱 들어서요. 언제 들어섰냐? 1922년에 전번에 그 배웠던 사람인데 왕충후이라는 이분이 내각의 총리가 돼요. 근데 이 왕충후이가 누구냐면 선교사한테 전도받고 아주 어렵게 홍콩에서 그 장사하다가 예수 믿고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 되고 자녀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유학 가고 이렇게 쭉 했던 그 가정이 3대에 걸쳐서 어, 내무부 장관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왕완선이라고, 왕완선. 근데 왕완선의 손자인 왕충의가 전번 시간에는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유엔에 가가지고 그 법률을 고문하는 그런 일까지 하는 걸로 배웠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어디까지 가느냐? 총리, 내각의 총리까지 되는 이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은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자녀를 잘 길러낼 때 그 가정이 명문 가정,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왕안선의 가정.
곧 왕충후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해서 총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호인 정부론, 그러니까 호인이 정부 내각을 담당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인 왕충후이를 추천하고 내각 총리로 시켰다는 말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실력이 증명됐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호적이 숭자수한테 영어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숭자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느냐? 잠깐 그 호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내려놓고 호적의 영어 선생님인 숭자수에 대해서 찰리 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찰리 숭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중국인인데 미국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감리교 선교사로 다시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하는데 미국 출신의 같은 선교사 동료들이 안 쳐주는 거예요. 안 쳐주니까 어느 정도 안 쳐줬느냐면 포부가 크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농부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을. 그러니까 이분이 못마땅한 거죠. 그리고 월급을 너무 적게 준 거예요. 15달러밖에 안 줘.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그 당시 상해에서 있었던 몇몇 학교에 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데 이 후수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수가 영어를 이걸 잘 배워가지고 미국 유학 가고 결국 미국 유학 가기 전에도 사립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감리교 목사이고 사업가로서 세 딸을 낳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당시 딸은 공부 안 시키는 게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이분은 세 딸을 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딸이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 그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찰리 숭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왜 찰리 숭이라고 부르느냐? 찰리 숭은 하이난성에 속하는 이 하이난성이라 그러면 지금은 해남도라 그러죠. 해남도 고로촌 고루웬촌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원래 이름이 한교준이에요. 한자어준이라고 그러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외삼촌한테 양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어디 있었느냐? 외삼촌은 처음엔 아마 쿠바로 갔던 것 같은데 미국으로 결국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외삼촌한테 양자를 가가지고 외삼촌 성을 따라서 송씨가 되고 이름이 가수 자수라고 된 거예요. 자수. 이 자수가 됐는데 이름이 아주 많아요. 이분이 이름이. 근데 삼수변의 숫자를 쓰기도 하고 나무목변의 숫자를 쓰기도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찰리 숭이에요. 그냥 배를 타고 미국을 가가지고 살 때 양아버지가 이 찰리 숭을 위해서 영어 교사도 초빙해주고 또 미국 혁명사와 링컨이나 민주혁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너무 조국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중국은 어떠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중국도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참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찻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찻집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그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이분들이 너 여기서 이런 일 하지 말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양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느 날 이 보스턴으로 가는 배에 숨어 들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그 배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는 떠났죠. 얼마 못 가서 이제 선원들이 이 그 항교준, 그때는 이제 송자수죠. 송자수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장 앞으로 끌고 가니까 선장이 하는 말이, 너 우리 선원들에게는 이런 벌칙이 있다. 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서 고기에 밥이 되게 하는 이런 전례가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조그만 꼬마가 하는 말이, 나는 죽는 것으로서는 끝나지만, 응? 당신 구두 닦아줄 사람을 당신이 잃어서 참 서운하겠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상상 이외의 대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장이, 이 친구 봐라. 이게 겁도 없이 아주 재치 있게 대답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송재준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재준이라 말을 하지 말고 찰리 숭이라 그래라. 찰리 숭.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이 한국식 또는 중국식 그 이름 부르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찰리 숭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80년도 15살 되던 해에 예수를 믿으면서 감리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으로 찰리 숭, 찰리 존스 숭이라고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공식으로 이제 찰리 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찰리 숭은 중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도 이제 보내주지 않아서 못 했는데, 배에 이제 선장한테 잡혀가지고 이름까지 지어주고, 선장이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 노스 캐롤리나 같아요. 거기에 그 한 목사님을 연결해 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후원할 수 있게끔 연결해 줘 가지고 3일 학원이라는, 지금은 듀크 대학인데 그 어레인지를 해 준 거예요. 그 무렵에 3일 학원을 다니고 졸업할 무렵에 미국에서 그 차이나타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박해하고 살해하고 불지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참 되면 안 될 텐데 우분을 느껴요. 그러고 나서 또 테네시주에 있는 반데부르크 대학에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요. 그 전에는 일반 대학 공부를 했고 신학 공부를 해요. 신학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1886년에 상해로 돌아와요. 상해로 돌아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 합당하게 대우를 못 받으니까, 선교비를 못 받으니까 몇몇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오늘 주인공인 후수를 가리켜서 후수가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아주 재능이 뭐냐면, 영어도 잘 가르쳤지만 선교사들의 차별과 이 따돌림 속에서 장사하는 데 이제 끼어들어요.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이제 아니라 장사를, 공상업에 뛰어드는데, 상해에서 외국 가게를 하나 차려가지고 외국 기계를 들여와서 파는 일도 하고, 또 밀가루 공장을 차려가지고 밀가루를 팔고, 또 인쇄 공장을 만들어서 중국어 성경을 찍어서 출판하는 일을 해서 배포를 해요. 그 무렵에 1887년 중국 온 지 이제 2년째 됐을 때, 니꾸이전이라고 해요. 니토성할 때 이 니자인데, 예계진 여사하고 결혼해가지고 3남 3녀를 둬요. 이 남자 3남도 유명하지만 이 3녀는
대단히 유명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1892년에 이제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미국 사업가의 도움으로 담배, 면화 등을 팔아가지고 부유한 사업가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돼가지고 손중산이 그 혁명을 일으킬 때 뒤에 돈을 대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돈을 대주느냐? 가산이 지울 정도로 후원금을 내요. 이 유명한 이제 세 딸을 살펴볼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세 딸들인데 어느 정도 유명하냐? 첫째, 송아링은 은행가였던 공상시하고 결혼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아동복지 사업을 하고 막년에는 이제 노년에는 미국으로 다시 가서 미국에 살다가 뉴욕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둘째 송메이링은 송칭링인데 왜 송메이링을 해야지? 송칭링은 손중산과 결혼을 해요. 손중산과. 둘째는. 그래서 이분은 중국 그 중화민국의 혁명가이고 정치가이고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창설에 노력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잔다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중국 인민을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면 지금 공산당 속에 있는 중국이죠. 중국, 현재 중국, 대만이 아니라 거기서 국가 주석까지 지내요. 송메이링, 셋째 딸은 누구랑 결혼하냐? 장제스랑 결혼해요. 장제석이랑. 그래서 중화민국의 정치인이고 장제스의 영부인으로만 여겨진 경우도 있지만은 그 영부인의 권력을 아주 잘 휘두르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 여자예요. 첫째는 자본가하고 결혼해서 기가 막힌 호화롭게 사는 그런 형편도 되지만 어린아이들과 또 그 아동복지 영어 가르치는 일에 관여해서 열심히 살았고, 둘째는 손중산의 부인으로 중국에서 존중받는 중국의 인민을 사랑하는 여인이라는 칭호도 받고, 셋째는 장개석의 부인으로 미국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0인의 여성으로 1960년도에 미국에서 뽑히기도 해요. 그런 정도로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 공상시 숭아링, 그 다음에 송칭링 순원, 그 다음에 장제스 송메이링, 이 세 여자 가운데 세 사람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가운데 있는 큰 언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장개석이 부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중산이 부인이에요.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그 어머니도 못지않게 신식학교를 상해에서 나온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 송자수의 이 찰리 송이죠. 자녀들 보면 송아링은 돈을 사랑하는 여자, 송칭링은 나라를 사랑하는 여자, 송즈웬 이게 이제 셋째가 그 송메이링이 아니라 승주웬이라고 큰아들이에요. 이 큰아들은 뭐에 있느냐? 국민정부의 재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순원이 이제 그 송칭링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송자수하고 순원, 이 손중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면 순원하고 송자수하고 루하오동은
혁명 동지예요. 혁명 동지. 친구였어요. 근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 둘째 딸하고 결혼하니까 반대를 하니까 일본 가가지고 둘이 혼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송자수가 일본까지 쫓아가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총리를 만나러 왔다라고 큰 소리를 하고 그 말을 듣고 손중산이 나오니까 큰절을 하면서 친구죠. 결국 이제 자기가 장인 어르신인데 큰절을 하면서 내 딸을 잘 보살펴 달라. 그 인사하고 그냥 돌아서 나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짱제스 부인 송메이링은 권력을 사랑하는 여자. 그다음에 송주량 뉴욕에서 사업가가 돼요. 그다음에 송주안 막내 아들은 홍콩 광동 은행장이에요. 어때요? 대단한 집안이죠. 중국을 휘어잡고 참 떵떵거렸던 한 가문이에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죠. 이 가문은. 누구 가문? 감리교 선교사 가문. 그러면 후수는 이런 이제 송자수한테 영어를 배웠는데 후수는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이에요. 문학과 철학과 학술에 있어서 그리고 정치 방문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후수가. 패러다임을 중국의 당시의 패러다임을.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때문에 이분이 학문이나 또는 그 사회관계나 문학에 있어서나 정치 방면에 있어서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끼는 사람으로서 그 인정과 명성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오사 계몽운동은 언제부터 하느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그러니까 미국 박사학위 받을 때 중국 그 내용을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유학생들하고 논의하고 고민하고 했던 내용들이 이 계몽운동할 때 펼쳐져 나오는데 그 펼쳐져 나온 첫 번째 것이 백화문이라는 거예요. 백화문. 중국말을 문서체로 쓰지 말고 구어체로 쓰자. 고문을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편하게 말하는 내용으로 편지도 쓰고 책도 쓰고 교과서도 만들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속에 든 모든 정보가 이 생활과 생각이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있는 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어체로 쓰자는 것을 주장하는 게 그 전에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호적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중국 형제들하고 중국 동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이제 미국서 주장했다가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면 중국의 전통 문학은 어땠느냐, 고문은 어땠느냐, 7원 또는 5원 시 형식으로 5글자 내지 7글자 형식으로 다른 것을 표현할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을 7자로 어떻게 정리를 해내냐는 거죠. 5자로. 그러지 말고 있는 대로 술술 이야기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배경 때문에 나온 거예요. 7원절구, 5원절구 이런 것을 탈피하자. 그래서 그 탈피하지 못하는 중국의 사대부들, 지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결국은 외세에 침범당하고 망하게 되는 형태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문자를 모르면 한편 이 문자를 모르면 전통 문학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읽고 있는 홍루몽이나 그 삼국연의라든가 이런 거는 문학으로 쳐주질 않았어. 왜? 고문으로 쓰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소설이나 연극이 7글자, 5글자로 쓰는 것이 아니면
문학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후수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문학에 대한 견해와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자. 어? 이것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느냐. 그거를 후수가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학혁명이라니까요. 문학혁명. 과거에 이 말을 하면 감히 이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호적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님이 돼서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대만도 가고 상해도 가고 안후이도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견문이 넓은 거예요. 견문이. 그래서 이 견문 넓은 생각을 외국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을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를 생각할 때 결국은 생각과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언어의 문제다. 그 언어는 족쇄가 돼서 중국이 이 원래 강성 국가에서 약한 나라로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과 견해들을 뜯어 고치자. 혁명을 하자.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적의 공헌은 백화문 운동이에요. 그래서 백화문 운동이 수반한 것은 확실한 문학 형식이나 심지어 문학의 새로운 정신, 문제라는 작은 범위지만 결국은 중국 현대 민족적 각성을 반영하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망했다. 우리가 이거 약소국이 됐다. 외국한테 비했을 때 뒤처졌다. 문학 형식 때문이다. 우리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너무 딱딱한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것을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장과 언어가 라틴어 때문에 다 그때는 속박이 돼 있었죠. 특히 중세는 교회 예배를 드려도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뭐냐? 각 나라 민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라틴어 문자에서 유럽 각국의 문자가 발전되고 해방된 것 같이 오사운동의 백화문헌 운동은 소수 사람들만 가지고 있던 문장 언어의 독점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광범위한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묶어내는 언어가 해방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언어가 해방되는. 그래서 이 오사 시기에 이 백화문은 사람들의 사고와 감정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전달하고 표현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도구. 유력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우리나라 3.1운동 당시 중국에 1년 동안 400여 종의 이 신문 잡지가 출연했고 1920년도에는 결국은 중국의 교육부도 중학교와 소학교의 교재가 국어책이 이제 백화문으로 되는 거예요. 1920년도에 가서 그러니까 오사운동을 겪고 나서 아픔을 겪고 나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는 거죠. 모든 일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백화문은 오사운동의 무기가 되어졌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체 신문화 계몽운동과 애국 구망 운동이 그러니까 신문화 운동과 나라를 구하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자. 신문화 운동은 문화 쪽이잖아요. 언어와 문화 쪽이었다면 나라를 구하는 것과 어떤 연관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백화문이 되잖아요. 왜냐? 과거에는 제도가 너무 문서를 쓰고 말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고 발표를 해도 고문 형태를 원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쉬워지고 편해지고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국운동이나
신문화 운동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백화문은 도구가 무기가 되어 가지고 이 운동, 계몽 운동이라 그러면 남을 계몽해야 하잖아요. 말귀가 서로 통해야 되잖아. 서로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전선동의 그 능력과 영향력이 가속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극도로 가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애국 구망 운동과 민족의 대연합이 될 수 있도록 백화문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성격의 선장, 선동의 문장 모든 거는 백화문으로 했다는 거죠. 과거의 시적인 표현, 오원절구, 칠원절구, 아름다운 몇 개 글자로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오사 학생운동이 없었다라면 백화문이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오사 신문화 운동, 학생운동이거든. 학생들이 글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글을 공부한 사람들이 글이 편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선전하고 전달하고 선동하는 이 일이 쉽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죠. 그리고 백화문 운동이 없었다면 오사 운동 역시 규모와 이세와 영향력을 그만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백화문 운동과 오사 운동은 서로 보충하고 서로 촉진하면서 현대사에 새로운 서막을 열었다.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후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수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게 아니었지만 이 첫 구호, 첫 외침을 기가 막힌 타임에 한 거죠. 그래서 후수의 이 중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공헌이 뭐냐면 학술계의 낡은 것을 깨부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낡은 것을 깨부시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전례 없는 충격을 가져왔다는 거죠. 낡은 게 뭐예요? 고문. 고문은 뭘로 돼 있어요? 내용이 공자, 맹자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자, 맹자가 가르쳐 준 내용을 형식을 같이 무너뜨리는 역할을 백화문이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가 1919년 2월에 출판한 자기 논문을 번역한 중국 철학사 대강의 상고만 쓰여지고 홍루몽 고중이라는 이것도 상고만 쓰여져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고중과 연구 논문이 이 후수의 대표적인 저서로 뽑혀요. 그래서 구화학에 대한 바탕과 신학에 대한 지식과 사상의 깊이나 이론적인 돌파 능력이나 각 방면에 있어서 후수가 그의 동료나 선배나 후배 몇몇 사람들보다 훨씬 뒤떨어지지만 첫 대포를 이 사람이 쏴서 발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공헌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곧 중국 철학사 이 대강, 이 논문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중국 전통 역사와 사상사의 원래적 관념, 기준, 규범, 통칙을 깨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공자왈, 탱자왈 하듯이 꼭 공자를 존중하고 원래 했던 과거의 그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그 신화와 이 유전이라 할지라도 다 쳐줬어요. 근데 호적은 근거 없는 소리를 일절 없애버린 거예요. 왜냐? 자기 스승인 존두이가 실험주의고 실증주의거든. 문서가 없으면 하질 않아. 그래서 이 사상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이 시도를 또 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문학혁명을 보면 후스가 1910년 미국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을 해가지고 15년 여름에 친구들과 중국 문학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해요. 이 토론할 때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문학 혁명을 해야 된다. 이게 부지 중에 튀어나왔는데 이 말이 백화문 운동의 효시가 된 거예요. 아주 처음 이야기하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결국은 책을 써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 신청년에 실리는 거죠. 그래서 1912년에 고국에서 선고한 정치혁명이 영향이 컸는데 그 말이 뭐냐면 신의 혁명을 미국서 듣고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이 문화혁명이고 사상혁명이 종국에 가서는 사회혁명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 가운데 백화문학은 그러니까 구어체는 살아있고 고문체는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죽은 고문은 살아있는 백화, 구어체로 바뀌어야 된다. 왜? 백화문학은 당연히 문어의 문학으로 대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미국에서 쓰는 게 문학 계량의 추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뭐 말냐면 나의 보잘것없는 주장, 문학 계량에 관해서 나의 보잘것없는 주장, 겸손한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1916년도 말에 써가지고 북경대의 문학과 학장이었던 전두시우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시우가 그거를 신청년 잡지에 17년 1월 실어준 거예요. 이것을 실으니까 중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맞아, 이게 맞다. 그러니까 문학 이 계량 주의에서 뭐라고 말하면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빠뿌주의라고 그래요. 빠뿌주의. 이 말이 뭐 말이냐? 말을 할 때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옛사람의 말을 넘어가지 좀 말자. 네 말을 해라. 세 번째, 문법 구조 5글자, 7글자 생각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까닭 없이 죽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진부한 상투어를 쓰지 말아라. 꼭 문자 쓰려고 뭔가 하나 꼭 넣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고사에서 뭔가 찾아서 그걸 가지고 근거 대지 말아라. 그리고 대꾸를 사용해서 하지 말고 서고와 속자를 속된 말을 피하자. 고상한 말을 좀 쓰자. 이걸 8가지를 딱 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게 맞아. 그런데 우리 이걸 말을 못했지. 그러니까 호주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백화문을 왜 쓰냐면 중국이 2000년 동안 한자를 써왔잖아요. 한자를 써왔는데 고문체가 지금 쓰고 있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이 글자는 간자체예요. 간자체인데 그 전에 번자체, 우리나라 말에는 그 말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정자체죠. 옛날 그 전체를 그걸 중국말을 번자체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너무 글 모르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고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봉건적 후진 국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 문학혁명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구어 문학이 될 것을 주장하고 파격적인 문학혁명을 시도한 게 바로 문화개혁을 시도한 이 빠부주의라는 이 8개 항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후수가 말하는 백화문학을 제창한 이유가 뭐냐? 이 백화문학을 제창한 이유가 이 팔불주의는 대단히 평범하지만 갑작스러운 거대한 파도가 미친 듯이 질풍노도와 같은 형태로 중국 사람들을 앞에 딱 놓여버린 거예요. 이게 첫 포성이었어요. 중국 사람이 이걸 생각을 못했어. 이분은 미국서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논문 쓰면서 고민하고 스승들한테 배우면서 실증주의 등등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걸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백화문을 그러면 왜 제창했느냐? 한 시대에는 한 시대의 문학이 있다.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학, 과거에 저희가 한 20, 30년 전에 했던 문학,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했던 문학이 다 틀려요. 그래서 문학에 불후의 명작이다. 아무리 좋은 책도 저희가 봤던 책을 여러분 안 읽죠. 그럼 불후란 말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문학이란 말이에요. 명작이란 말이. 그럼 옛날에 쓰인 책으로 지금 읽어진 책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수천 년 동안에 읽혀진 책. 중국에서는 사마천의 사기가 많이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수천 년 동안 불후의 명작으로 사람들 손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읽는 책이 유일한 게 성경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 손을 안 놨고 계속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다른 책은 100년, 200년 지나면 다 과거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시대의 문학이 있다. 이 말을 실증주의 입장에서 한 거죠. 그 다음에 백화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백화 문학 작품을 쓰고 수많은 잡지와 시와 소설이 백화문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후수가 쓴 글 가운데 후수 원존, 문존, 그 다음에 상시집이라고 해요. 상시집. 이게 한글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이 상시란 말이 뭐냐면 장시라고 그러는데 뭔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 그래서 연습작으로 모아놓은 것이 상시집이에요. 자기가 소설을 쓰고 수필을 쓰고 뭔가를 쓰는 거를 모아놓은 게 장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상시집. 그러면 이분이 철학과 문학에 기여를 했는데 후수가 학술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 곧 중국 철학사 대강 고대편이 과거의 중국 철학의 모든 순서는 어떠냐면 요, 순, 우, 탕, 요왕이 어떻고 순왕이 어떻고 우왕이 어떻고 탕왕이 어떻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자가 다른 제자 작가보다도 항상 한 단계 위에 있었어요. 근데 호적은 요순 등 전설상의 인물들을 다 빼버렸어요. 왜냐? 실중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자가 아니라 노자가 먼저 시작된 게 옳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문헌에 보면 공자는 노자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노자보다 공자가 앞설 수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인 논문이 이 철학사 대강에는 미국의 그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썼던 내용들이 번역이 되니까 공자의 권위가 깎여져 내려버리고 공자의 집, 공자대행이라고 그러는데 뭔 말이냐면 공자가 전 보는 집이다. 이런 비아냥거리는 신랄한 이 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공자대행을 쳐부시자, 때려부시자, 나따오란 말인데
때려 없애자, 때려 부시자. 그래서 이 책에 신랄하게 비판되어지는 것이 전통을 비판하는 모범적인 이 현장인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봉건 사상들이 감히 건들지 못했던 금기를 간단하게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누구한테 갔어요? 오사 신세대들, 대학생들한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과격하게 전통 비판과 부정의 길로 학생들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수가 이런 계몽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학술적인 새로운 태도들을 만들어줬고, 이전에 유가적인 권위에 젖어있던 학술계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전통사상을 평가하는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공자 가라사들은 뭐 다른 사람이 다 깨갱하고 숙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길로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실용주의와 풍부하게 또 뭔가를 하는데, 미국에 유학 가서 실험주의를 배워가지고 자신이 중국에 전파하기를 엄청 바랬어요. 근데 이 일을 실용주의를 전파하지는 못하고 고증학을 연구하는 이 고사변파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그래서 오사의 계몽주의는 중국 전통을 전면 비판하고 부정을 했는데, 그 계몽주의가 이 비판되어지는 근거가 뭐냐면 옛것을 의심하고 뭔가 들춰본다. 그 말을 의고라, 의심할 옛고. 그래서 옛것을 의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고파라 그래요. 의고파. 근데 이 옛것을 의심하는 방법이 청나라 때의 고증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있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자기 제자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차라리 옛것을 의심하여 잘못을 저지른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옛것을 믿어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겠네. 이 말을 한 게 아주 유명한 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고증학이 가져온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많은 고전 구절을 이잡듯이 뒤졌어요. 그래서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어때요? 발걸음이 느려. 그래서 후수가 쓴 책, 중국 철학사 대경도 그렇고 백화문학사도 그렇고 상하권으로 출판하기로 책을 저술하기로 했는데 상권밖에 다 못 썼어. 너무 자세하게 그냥 들추고 다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미국식 실용주의가 대담한 가설과 세심한 논증을 하기 위해서 십자진언이라고 했는데, 그 십자진언이 학술적 태도에 있어서는 매우 유명한 구절이지만 다른 입장에서 바라보면 대담한 가설은 없고 세심한 논증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크게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났어요. 정치적인 입장은 자유주의인 거죠.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했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주의를 주장하고 사회 전체적인 혁명으로 가면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 건 안 된다. 실용주의에 따라서 문제는 하나씩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 문제도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법원 등에서 민주적 절차로 해결해야지 혁명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는 중국 상황에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 의회가 있고 법원이 해결할 민주적 절차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군벌이 활거하고
일제가 침범해 있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내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후슈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원에서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전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도 정착이 잘 안 되죠. 국민 수준도 안 맞았고. 그래서 후슈는 호인 정부를 기다린 거예요. 호인, 좋은 사람이 정치를 하고 좋은 사람 평가가 받던 왕충의 같은 사람이 총리를 하는 그런 일을 기대를 했지만 이분이 또 그리고 자유민주를 원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당신이 국민당에 속하냐 공산당에 속하냐 대답해봐라. 아니요. 예스 노로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감효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정치 성향으로 볼 때에는 공산당 입장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장제스를 부정했어요. 반대했고. 그러나 부패한 장제스에게로 갈 수밖에 없도록 밀려가는 거예요. 왜냐? 공산혁명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무슨 면에? 폭력적인 무장혁명으로 나라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민주, 의회, 법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한 장제석이라 장제스라 할지라도 그리고 독재 정부를 할지라도 자꾸 양자택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제스 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다른 동료들은 변절자라고 그를 비난하겠죠. 이게 결국은 중국 현대사의 비극 중에 하나인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된 국가가 되었다면 결코 모태똥이 아니라 후수가 승리를 하는 게 어쩌면 전 중국을 위해서 좋았겠죠. 그래서 천하대란의 국면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후수가 아름답고 단아한 이론을 주장했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두수의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모태똥의 마르크스주의에 밀려나듯이 후수도 결국은 이 장개석과 함께 밀려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제스는 후수와 전두수의 두 지식인의 이상주의자를 망쳤다고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장제스가 이 1927년에 공산당을 어느 날 갑자기 원래 공산당과 국민당이 국민당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1927년에 장제스가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공산당을 숙청하고 탄압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 있던 공산당이 농촌 소작인 혁명 형태로 변환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다 숨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후수는 결국은 장제스의 부패하고 무능한 것을 알면서도 폭력적인 정부가 되는 일에 참 후수도 거기에 한 다리를 끼고 대만으로 결국 넘어간 거예요. 호인 내각, 아까 말했던 왕충이가 내각이 돼가지고 결국은 오래 있지 못하고 사퇴하는 그런 일을 잠깐 보는 거고, 후수의 정치적인 입장이 후수는 국민당의 통치를 비판한 글을 써요. 또 장제스의 편을 쓰긴 했지만,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인권과 법률과 자유를 강조하다가 국민당이 그를 포위 공격하고 문장을 출판을 금지하는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후수는 신속하게 이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가까이 장제스 쪽으로 가고 결국은 차이엔페이나 북경대 교수들하고도 결별하고 차츰 장제스의 독재 정권 밑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봉사가 어떤 봉사로까지 나타나느냐. 32년에 북경대학교 문학원장을 하고 38년부터 42년까지는 주미 중국 대사를 지내고 46년부터 베이징 대학교의 교장이 되고 또 48년부터는 미국을 망명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망명해 가지고 있을 때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 사상사를 강의하고 57년부터는 대만 정부 대표의 유엔 대사를 지내고 타이완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타이완 중앙연구원 원장을 지내고 등등 하는 일을 하고 많은 저서도 남겼죠. 이게 관료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현대를 위한 엄청 높은 평가를 받기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어요. 특히 한자를 폐지하고 병음부호. 그러니까 병음부호란 말이 뭔 말이냐면 어, 중국어를 읽을 때 노마자의 발음 기호로 읽는 것을 병음부호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중국 민족을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중국 민족은 어리석고 게으른 민족이며 일하는 사람 같고 구하는 귀신 같은 진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쉬푸칸이라는 사람, 이분은 이제 그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 무장, 그다음에 이제 고문을 연구한 사람인데 엄청 욕을 한 거예요. 이 후수를. 이런 평가를 격한 비판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후수에 대한 정리를 하면 후수의 위치는 백화문 운동을 했고 후수가 백화문을 제창함으로써 오사의 질풍노도와 같은 계몽운동이 퍼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 틀을 제시했다. 그다음에 문학에 기여에 있어서는 의고학파, 옛것을 의심하고 하나씩 하나씩 실증하는 의고학파를 만들었고 길러냈고 중국 철학사 대강을 써가지고 유교와 공자를 엄청 비판했고 그러므로 문학과 철학에 있어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미국 실용주의와 홍구학을 할 때에는 미국 실용주의를 등장시켜서 십자, 열 글자로 지는 바른말을 하는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대담한 가설, 세심한 논정이라는 십자 진흥이 엄청나게 유명하지만 그 고증학은 큰 영향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후수에 대한 정리 네 번째,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우파 철학이 두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데 하나는 오사 계몽 운동에 적극 참여한 후소와 그에 반대하고 전통 사상을 옹호했던 량수민이 있다. 그러니까 신유학파예요. 신유학. 그래서 어떻게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하네. 후수는 공산주의가 작은 문제 해결보다 큰 이점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여 리다자오하고 문제와 주의라는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어, 어떤 분들과 함께는 자본주의적 민주국가를 옹호하기도 하고 또 이 동양주의를 부르짖어서 중체 서양론이 부활되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장제스 노선을 따라가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믿다 보니까 지지하다 보니까 장제스를 따라 대만으로 가서 일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면 전두시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두시우는 오사 계몽운동, 문화
의식혁명을 주장을 하는데 유교 비판을 또 하고 계몽주의적 인생관을 갖고 공산주의자로서 철두철미하게 살다가 좌절하고 죽어요. 전두시의 어린 시절은 이분이 안후이 사람이에요. 지주의 자녀로 태어났고 아버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와 큰형 밑에서 자라요. 집에서 사서오경을 공부하다가 17세에 과거 시험을 출전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웬스라 그러면 이 동네 커트라인에 예비고사죠. 예비고사에 합격해가지고 수재가 돼요. 수재가. 그래서 향시 과거를 보려면 남경으로 가서 보는데 가서 두 차례 봤는데 두 차례 다 낙방이 돼요. 그래서 이 항주로 가가지고 배를 만들고 조선소에 가서 배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불어를 공부해요. 불어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낙방하다 보니까 관료의 길을 포기하고 유학을 가게 돼요. 1901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어를 한 6개월 공부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서 좀 있다가 다시 일본의 육군 어쩌면 육사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입학해 가지고 서방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요. 그때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할 때 호북 육군 학생의 감독인 그 선생의 긴 머리를 변발이라고 그러죠. 변발을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잘라버려요. 변발을 잘림을 당한 이 학생 감독이 일본 그 주재 중국 영사관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 후수를 잡아가지고 강제 귀국 조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제3차 일본 유학을 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서양 문화를 배우고 1908년에 귀국해가지고 항저우 절강성에 있는 육군 소학교에서 국어, 역사, 지리를 가르쳐요. 이걸 왜 이렇게 자세히 하냐면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근거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자 그 안희성에 있는 써니원이라는 도독이 진독수를 초청해 가지고 안희 고등학교 학당에 교무주임으로 시켜요. 학교에 이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13년에는 바이원위를 따라 가지고 웬스카이를 반대하는 2차 혁명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살이를 해요. 그다음에 14년에 반웬스카이 운동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일본에 가 가지고 이제는 잡지의 보조 편집자로 전두시우잖아요. 두시우라는 필명으로 애국심과 자각심이라는 글을 발표하는데 이게 히트를 쳐요. 이걸 히트 쳐가지고 거기에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등등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북경대 교수로 이제 초빙을 받는데 누가 초빙을 하냐? 1917년 베이징대 1월에 총장이 된 차위원회의가 전두시우를 초빙해 가지고 문학을 가리키도록 주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있던 자기가 만들었던 신청년 잡지를 북경으로 옮겨와 가지고 이제 후수와 노신과 같이 신문화 운동을 주도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1920년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21년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완전히 헌신하고 21년 7월에 중국 공산당을 창립을 해 창당을 한 거예요. 이 진독수가. 그런데 그 창당을 할 때 세계 공산당 중앙협회라고 그래요. 코민테른이 이거를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제1대 공산당 서기가 진독수가 되는 거예요. 전두시우가. 그래서 총서기로서 중국의 내린이라는 호칭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두시우는 일을 하는데 후수하고 비교를 하면 중국 현대 사상사에서 후수보다 지위가 훨씬 높고 역할도 훨씬 크고, 그러나 그가 만나는 일들은 아주 불행한 일이 많아요. 후수가 학자이라면, 그리고 자유주의자라면 전두시우는 운동가이고 정치가예요. 그래서 전두시우는 오사운동을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창당하고 현대사를 결정짓는 일을 이 전두시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한 중국 현대사의 비극이 돼요. 비극. 왜냐? 공산당 창건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실패해서 잊혀지기를 강요당해요. 어떻게? 대만에서는 전두시우를 빨갱이라는 이유로 잊혀지기를 바라고, 중국에서는 모태동 앞이고, 모태동보다 먼저 당서기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트로츠키파라는 이유 때문에 지워진 인물이에요. 지워진. 좀 있으면 트로츠키파가 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실패했다는 것은 중국 현대사가 그만큼 변칙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변칙적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동안 반대의 길을 걸어온 거예요. 반대의 길. 그래서 만주 정권에 반대하고, 원세계에 반대하고, 공조와 유교를 반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장개석을 반대해서 싸우고, 또 자신이 만든 공산당과 싸워가지고, 왜 반대하니까 싸워가지고 제명당한 거예요. 제명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공합작을 할 때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한 거예요. 23년부터. 이 코민테른이 뭐냐면 그 세계 공산당 중앙본부죠. 거기서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에 가입해 가지고 국민당을 좌파 정당으로 개조하고 공산당이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큰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위에서 지시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차 합작이 됐죠. 1차 합당이 돼. 그런데 공산당의 이 짱구오 타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들어가면 노동자는 자기 정당의 기치 아래 민족의 혁명에 참가해야지 무슨 남의 깃발 아래서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또 전두시우도 만약에 부르주아 성격의 국민당 조직에 가입하면 노동자 농민의 이 프롤레타리아 사상이 혼란이 올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고 국공을 합작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하도 누르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간 거예요. 전두시우가. 그래서 국공합작이 전개되고 했지만 결국은 장제스의 1927년 5월 17일에 장제스가 샤토우인한테 지시를 내려요. 뭐라 하느냐? 공산주의 세력을 제압해라. 그리고 수많은 폭력 단원들과 무장혁명 단체들을 체포해라.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타격해라, 일망타진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1927년에 그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의 그 무한 정부도, 국민당 무한의 정부가 있었는데
국민당도 얼마 안 돼가지고 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중국 공산당은 도시에서 일망적,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어디로 가냐? 농촌으로 가는 거예요. 29년 9월에, 29년 9월에 소련의 그 스탈린이 뭐 중국의 동북부를 침략을 해요. 그러면서 코민테른이라는 그 중앙 세계 공산당 이 연락처에서 중국 공산당이 명령을 하기를,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니까 너희들이 동북 지역에 무장 폭동을 강화시키고 확대시켜서 국민당 정부가 국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와해시켜 가지고 우리를 지원해라.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전두시우는 스탈린의 침략에 불만을 갖고 그걸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가만 놔두겠어요? 전두시우를 공산당에서 축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시우나 후수나 주의나 주장 때문에 나라를 구하고 또 이 문화운동이나 문학운동이나 의식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몽과 구망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데, 소련이 동북부를 침략해 가지고 자기들을 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끔 도와라니까 그게 정상적인 국가 일원이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권력 싸움 형태로 돼서 축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트로츠키파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트로츠키가 그 소련에서 스탈린하고 노선 투쟁, 권력 투쟁을 일으켰던 젊은 청년이에요. 원조주의. 스탈린이 뭘 이야기하냐면 트로츠키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막스 내린이 공산당 혁명은 공장 노동자가 일으켜야 되고 세계에 이것을 수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은 게 트로츠키주의예요. 근데 스탈린은 어떻게 했냐? 세계의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쳤고 역량이 부족하니까 한 나라 한 나라 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라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스탈린주의예요. 근데 스탈린주의가 왜 먹혀 들어갔냐면, 소련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엄청난 많은 시간 동안에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힘들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까지 간섭하자고 하는 트로츠키의 주장에 막스 레닌의 말이 옳다 할지라도 그걸 따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스탈린이 결국은 이긴 거예요. 결국은 진독수도 마찬가지예요. 전두시우도 중국의 트로츠키로 전향한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두시가 진 게 모태똥한테 지는데 뭐가 지느냐? 모태똥도 스탈린과 같이 약간 바꾼 거죠.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스탈린 그걸 동의하지 않았지만 모태똥이 그걸 주장하고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향 길로 가니까 국민당에 체포되고 감옥 생활을 32년부터 37년까지 하다가 결국은 전두시우가 마지막에 심장병으로 스촨성에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 전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트로키주의 폭력혁명을 했던 것을 뉘우쳤지만 이미 시간이 다 지나간 상황이죠. 그래서 구망의 이 길로, 후수가 구망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최고의 스타였죠. 후수가. 엄청난 이 패러다임 변화를 시키고,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진두지휘한 사령관은 전두시우였다. 후수는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오사운동을 단지 백화문 사형과 문학개혁운동과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의 의식을 개혁해가지고 국가 개조의 길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전두시우는 그게 있었어요. 문화혁명, 문화혁명, 그리고 백성의 의식혁명을 일으켜서 망해가는 나라를 건지자. 이 야망으로 끝까지 밀어붙였던 사람이 전두시우야. 그래서 전두시우가 없었으면 어쩌면 오사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혁명을 이야기할 때 전두시우는 반대 토를 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반대 토를.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전국 학자들의 적이 됨을 무릅쓰고 문학혁명의 큰 깃발을 높이 올리고자 한다. 여기서 전두시우의 정치적 목적과 이 정신이 드러나 있는데 첫 번째, 조탁적이고 막 갈고 닦는단 말이죠. 아첨하는 기존 문학을 타도하고 평이하고 서정적인 국민 문학을 건설하자. 낡아빠지고 과정을 일삼는 고전 문학을 타도하고 신선하고 성실한 사신 문학을 건설하자. 세 번째, 모호하고 까다로운 산림 문학을 타도하고 명료하고 통속적인 사회 문학을 건설하자. 이렇게 혁명 이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한 의식 개혁. 그래서 신청년을 창간하고 이렇게 가는데 신청년을 창간한 결정적인 이유가 신의 혁명의 실패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지식인 몇몇의 정치 실험은 정치 운동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 혁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백성, 봉건 의식에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봉건 의식을 개혁시켜야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의식 개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도에 의식화 운동이 있었죠. 대학생 의식화 운동. 의식의 개혁을 시키자. 그래서 정치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식을 먼저 개혁해야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신청년을 창간해가지고 청년의 사상을 개조하고 청년의 수양을 인도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는다. 시정이란 말은 당시 정치 현실이란 말이에요. 시정을 군벌 정치가 어떻고 저렇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탁 선을 그은 거예요. 우리는 정치 일단 손 내려놓는다. 정치해봐야 안 된다. 뭐하냐? 의식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늙었고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그래서 청년 사상을 개조하겠다. 그래서 군벌 시대 정치를 비판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의식 정신을 계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디엔을 타도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 의식혁명을 전두시우는 윤리적 각성으로 봐요. 그래서 그는 최후의 각오가 되는 각오, 최후의 각오가 되는 각오를 윤리적 각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윤리적 각오로 최후의 각오로 뭘 해야 되냐? 공자점을 때려 부셔야 된다. 따따오 공주디엔, 그러면 공자디엔. 그러면 공가점은 뭐냐? 공시의 전방, 즉 유교를 깔보는 호칭이에요. 멸시한 호칭이죠. 그래서 웬스카이 황제가 원세계 황제가 되려 하는 것, 장훈이 후이, 마지막 황제 후이죠. 황제를 다시 추대하라는 것. 이게 복벽이라고 그래요. 다시 복.
다시 세우려는, 임금을 세우려는 이러한 장난이 계속되는 것은 썩어 빠진 유교적 충효 사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충효 사상을 무찌르려는 거예요. 부시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국민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제3, 제4의 원세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두시우는 국민 의식을 바꾸어서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 무렵 전두시가 강조하는 것은 공산당식의 플로레타 독재 정치가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정치였죠. 그래서 황제놀이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서 중국을 구원할 것을 믿고 오사시대의 총사령관으로 오사운동을 이끌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유교적 전통을 옹호한 사람이 나타나죠. 어떻게 옹호하냐? 비판받고 부정해야 될 유교는 한나라 이후에 훈구학, 사장학, 송명시대에 철학화된 양명학적인 유교다. 그래서 반면 공자나 명자의 초창 유교는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말한 위민, 백성을 위하는 것, 민본 정치는 민주주의와 같다. 근데 전두시는 이걸 단호히 반대해요. 왜? 한나라 때 이후의 유교와 공명의 유교가 전혀 다를 게 없다. 왜? 수직적 인간관계를 주장하는 삼강오륜의 삼강이 이 한 세대 이후에, 한대 이후에 나왔다고 해서 공자와 맹자의 사상과 다른가? 공맹이 가르쳤던, 공자 맹자가 가르쳤던 삼강 사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한대 이후의 유과학자들이 늘 공맹과 연결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두시우는 유교를 어떻게 비판하냐? 공자와 유교를 비판하고 건설에 앞서서 파괴해야 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공자 비판과 전통 비판에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 하나는 원시 유학과 후세 유학을 구별해서 후자에게, 공자가 아니라 후자에게 허물을 돌리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봤듯이 둘은 일맥상통하는 관계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철저하게 공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변명의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후수는 정확하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시우가 또 공교의 유학의 민본과 공자교란 말이에요. 공자교의 유학의 민본, 근대 서구 민주주의의 민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말 가지고 장난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시는 서구에서 들어온 인권과 진화와 사회주의를 반전통의 무기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인생관을 확립하는 대로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반대다. 방금 했던 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두시의 유교 비판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대가족 동거제도는 육아 공교의 윤리적 근거를 하고 있다. 중국의 학술이 발달하지 못한 최대의 원인은 학자 자신이 독립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꾸 성현의 말이 어떻고 선생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 그리고 역사학은 독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춘추의 기록에 보면 이렇고 또 다른 뭐 주역에 보면 어떻고 논어에 보면 어떻고 이런 말을 자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기꺼이
윤리학의 부속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이 있다. 음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치의 부속품이 되었다. 그래서 충, 효, 정족 이런 세 가지는 중국의 아주 나쁜 낡은 도덕이다. 왜냐? 모두 다 수직적 복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두주의 계몽적 인생관을 보면 서구 민주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평이하면서도 대담하고 솔직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인생의 세계에서 개인은 무상한 것이며 사회는 진실로 존재한다. 사회의 문명, 행복은 개인이 만든 것이며 개인이 응당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사회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사회는 개인의 총 수명이다. 그래서 의지를 집행하고 욕망을 충족하는 것은 개인의 생존 근본이며 또 사회가 그것을 도와야 된다. 모든 종교, 법률, 도덕, 정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개인이 삶을 즐기는 원래의 뜻이 아니다. 그 시대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 자신이 힘을 내어 이루고 신이 내려주는 것도 자연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 사회에 대한 관계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겠죠. 세포의 인체에 대한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 세포가 육신에 붙어 있듯이 우리 개인은 사회에 붙어 있다 이런 말이죠. 행복을 누리려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컨대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개인은 행복을 이루고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사회 안에서 추구하고 사회는 개인 행복 추구를 도와야 된다. 사회는 이것은 평이하면서 낙관적인 인생관이라 할 수 있고 오사 계몽의 주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로서의 전두시의 좌절. 오사 시구에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주장한 전두시호는 결국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계몽이 곧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설복하고 했던 그 계몽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 나라를 구하려는 목적 때문에 계몽이 구멍으로 종속돼 버린 결과죠. 군벌이 일본이 중국 내부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고 있는 입장에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혁명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되고 그래서 공산당을 창건하고 혁명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두시호는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독재라고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의 길로 가고 간 이후로는 그는 철저하게 파멸이 됐습니다. 공산당 창당 전에는 그의 인생은 찬란했죠. 그러나 공산당 창단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멸되고 무시당하고 추방당하고 외면당했죠. 왜? 그의 실패는 사실인식의 실패다. 그의 실패는 기본적으로 사실인식의 실패 때문이었다. 지식인으로서 그는 마르크스주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을 이루려는 거죠. 중국의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때. 그리고 공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농업사회였죠. 그래서 노동자는 겨우 일부 도시에만 있었죠. 노동자를 조직한
전두시우의 공산당은 장제스 정부에 의해서 1927년에 철저하게 파괴됐죠. 그다음에 공산당 안에서는 원래 마르크스주의를 고집하는 트로츠키파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비난받았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공산당에서 결국 제명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원칙과 이론을 청소하는 청산주의, 곧 치소주의의 길로 갔습니다. 트로츠키파가 또 나오네. 트로츠키는 원래 우크라이나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그의 이름이 트로츠키가 아니에요. 그가 학생 시절에 대학생 운동에 참여했다가 잡혀가게 됐어요. 잡혀가가지고 간수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게 트로츠키예요. 그는 마르크스주의 신봉자였고 너무나 마르크스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론에 어긋난 현실과 늘 대치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세계혁명주의를 주장한 거야.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소련이나 중국을 이해하기가 편해요. 세계혁명을 주장하고 스탈린은 한 나라의 사회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투쟁이 일어났을 때 원래 기존 세력이 트로츠키가 속해 있는 기득권 세력이에요. 훨씬 유리했어요. 그런데 권력투쟁을 할 때 소련 사람들이 너무 이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세계를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게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국 사회주의를 내세운 스탈린이 결국은 정권을 잡고 트로츠키는 망명의 길을 걷다가 결국은 저기 남미 멕시코에 가서 죽어요. 진독수는 전두시우는 공산당에서 쫓겨나고 장제스에게도 탄압받고 그랬지만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죠. 그는 모태똥이 이끄는 철을 기울 엘리트당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그는 평생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반대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철저하게 실패했는가? 장제스의 소탐 대실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만약 장제스가 도시 노동자 중심의 전두시의 공산당을 용인하고 놔뒀다면 아마 장제스도 대만으로 쫓겨나가지 않고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리저호우는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에 국한된 공산당을 깨버리자 모태똥이 주도한 농민, 농촌 위주의 공산당이 농촌으로 퍼져서 도시에 있는 장제스의 정권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게릴라전, 유격전이 중국에서 성공해서 결국은 모태똥을 장제석이 키워주는 꼴이 됐다는 거죠. 전두시우의 비극, 곧 모태똥의 희극이었다. 정치 지도자로서의 전두시의 자질은 중국에서 성공할 수 없었다. 중국에는 민주제도도 없고 백성들의 의식 수준도 낮은 데다가 장기간 전쟁을 통해 나라의 지식인, 교수인 그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모태똥이 가졌던 중국 사회의 아주 복잡한 각 계급, 각 계층의 접촉의 경험이 결여되어 있었고 중국 정치에 필요적인 융통성, 각종 책략과 권술 역시 결여되어 있어서 전쟁을 이끌 군사적 재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두시우의 실패는 중국 현대사의 비극이고 모태똥의 성공은 중국 현대사의 희극이다. 그래서 비극보다 희극이 정치에서 유리한 것, 그것 또한 비극이다. 그래서 전두시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오사 계몽운동, 문학, 의식혁명은
5.4운동의 총사령관이었던 전두시호가 중국 현대사의 격변의 중심에 서 있고, 그는 문화혁명을 문화의식혁명으로 바꾸어 새로운 청년을 만들어냈죠. 유교 비판을 통해서 공명 유교, 후대 유교를 구분하지 않고, 또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같지 않고, 이런 일을 옹호했던 전두수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비판을 했죠. 계몽주의 인생관에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회는 그 추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낙관적인 인생관을 제시했죠. 전두수의 좌절은 공산주의자로서 그는 당을 창건하고 결국은 제명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취소하고 마르크스 이념에 충실했지만 도시에서 노동자 혁명을 주장하고 실패하면서 결국은 모태동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후수는 강소성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에 상해 위에 강소성 있죠? 강소성 사람이고, 전두시우는 안후이 사람이에요. 안후이가 상해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누시는 저장성의 샤오칭 사람이에요. 저장, 상해 밑에가 있죠? 차유엔페이는 저장성의 거기다 샤오칭이에요. 손중사는 광동성의 상산생이에요. 짱제스는 저장성의 펑화시엔이에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근대사에 있었던 아픈 역사,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고민하고 투쟁하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중국 근대사에서. 그런데 해결하는 인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상해를 중심으로 외국인한테 항구 개방하면서 외국인이 살도록 내어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아픔 더 많이 나가고, 광동성은 태평천국뿐만 아니라 아편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상해 그 근방은 중국의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저기 사천성까지 들어가는 양자강이 있는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수탈을 많이 받고, 어쩌면 사상적으로는 서양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부드러워지고 폭이 넓어졌죠. 아픔을 많이 받죠. 그 아픈 곳에서 인물이 나가가지고 다른 아픈 동료들을 보듬고 성장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상사라는 것은 사상의 흐름을 배워서, 역사적으로 배워서 그것을 써먹기 위한 건데, 과거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5.18 40주년이 되는 3일 전이에요. 오늘 5월 15일이고 3일 있으면 5.18이 돼요. 그래서 4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있었던 아픔을 여러분의 부모나 삼촌, 고모, 이모들이 많이 알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학교가 있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아야 돼요. 차별을 많이 받았고, 아픔 많이 당했고, 죽음을 당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많이 해소되는 형태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근데 그거를, 이 위기와 아픔들을 우리가 지역적으로 딛고 일어서는 상태로 써먹어야지, 내가 당했으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나도 복수하겠다 라는 태보적인 일로 작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픔을 잘 기억하면서 해결이 바르게 되도록 힘을 합치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또는 이웃에게 그 사람들의 아픔도 해결받을 수 있는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이 5월의 아픔을 승화시켜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보는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딱 차서 끝나니까. 그래요. 수고하시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